우리가 뼈아프게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초기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의 비판을 받아온 정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앵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주요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20일, 5월 20일에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일반 국민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강하게 일축을 했는데요. 그 후 열흘간 14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 1차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이 휴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특히나 이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 6월 3일 대통령 주재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6월 7일, 지난 7일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 병원명을 공개했는데요. 뒤늦은 정보 공개 대응이란 비판에 직면했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150명에 달했고 2차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부분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누적 환자는 166명이 됐고 사망자는 24명으로 메르스는 아직은 진정됐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좀 돌려본다면 어느 시점이 좀 가장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초기에 일본 환자가 확진됐을 때 그 이후에 일본 환자가 접촉했던 평택 성모병원에서의 이 접촉자 관리, 격리 관리가 실패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고비가 소위 그 14번 슈퍼 전파자분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정보 공개가 신속하게 정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한 격리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생긴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는 처음에 좀 과소평가한 것도 원인 아니었을까요?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과소평가에 대한 부분은 예.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런 바라는 희망과 예. 이런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가 예. 과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예. 이는 이 위기관리 소통에 있어서 이런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은 위기관리 소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네. 반영하지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예.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정부 당국에서도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는 뭐 저희도 김주환 기자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제 보건이 안보의 개념으로 이제는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과소평가한 것이 여러 실책을 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좀 그 보건 당국에서 전염병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겠죠. 네. 보건 당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건 안보, 헬스 세큐리티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우리의 건강에 바로 위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향후 다각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이 대책 마련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뼈아픈 대목, 정부 대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의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 정보 공개 대응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의 정보 공개 수위는 어떻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염병 대처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 공개가 적당하다고 뭐 그걸 딱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정보 공개 수위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당초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늦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던 건 제가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적절합니다만 이 정보 공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곤란합니다.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적에 맞춰서 전염성 질환을 전파를 차단하고 격리하는 목적에 맞춰서 충분히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치권과 또 국회와 또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판단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메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좀 의아스럽고 무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이 5월 말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심 환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의료진까지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좀 뒤늦게 공개한 면도 있고 모든 관리를 병원 측에 맡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이 관리 대상을 체크를 할 때 거기에 병문안을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졌는지조차도 정부 당국에서는 체크를 안 했거든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좀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너무 믿었나요? 삼성서울병원을? 네, 삼성서울병원을 뭐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의 치료 수준을 갖고 있는 병원이니까 아마 믿었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예. 이미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진 경우에는 예. 논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다 프로토콜 매뉴얼대로 그렇죠. 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은 질환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아직 너무 많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격리 차단에 대한 부분이나 네. 또 많은 그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사전 예방 대응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네. 확증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또 매뉴얼을 이런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네. 사전 예방 관리 대응이라는 원칙이 특히 이런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은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신종 감염성 질환 같은 대응 원칙에서는 전문적인 위기관리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이 부분은 WHO나 많은 부분들도 지적하고 갔습니다. 어제 마가렛 찬도 그 점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갔고요. 네. 대표적인 게 위기관리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된다. 두 번째, 불확실성을 인정해라.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국민을 지나치게 안심시키려 들지 마라.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현재 수준의 최선의 대책을 우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책으로는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협조를 앞으로 구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위기관리 소통인데 이 부분이 결국 실패하느냐 못하느냐는 정부가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앞으로 위기관리 이 대응이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는 점에서 가장 초기 단계의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다 안 한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이광희 앵커. 네. 그래서 위기 대응 소통 문제를 말씀하셔서 김주환 기자께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메르스 사태를 보면 방역 당국, 정부와 병원 간의 호흡도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소통과 호흡도 중요해 보이는데 일부 도의 경우는 그런 걸 잘해서 잘 관리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정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금 어떤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 행정 현장에서 투영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어느 중소도시 시장은 왜 감염 환자를 우리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시설물이 있는데 좀 쓰겠다라는데 못 쓴다, 안 된다. 그리고 가까운 인천만 해도 초기에는 왜 외부 인천 이외의 거주민을 왜 인천에 들어오냐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사회가 파편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그런데 한 달여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극복이 돼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초기에 최초부터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매뉴얼들을 이런 대응 부분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민간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위기 관리라는 것은 평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 사회, 조직을 보면은 그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굉장히 무수한 매뉴얼, 훈련을 굉장히 그리고
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국민이나 해당자들은 자발적으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50대는 어려서 민방위 훈련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시골에서. 지금은 거의 도상 훈련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화면에 보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반복 학습 효과인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동참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은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